이승만이가 한국전쟁 도중인 51년에 요때 임시 행정수도는 서울이 아니라 부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부산에서 정당 하나 만들게 되는데 이게 이승만이 만든 자유당이야. 원래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당 없이 활동하려고 했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독립운동을 미국에서 했어요. 근데 이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당의 힘으로 보통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자, 이러다 보니 대통령에 당선이 돼도 그 대통령은 정당의 힘에 맨날 이끌려져서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자기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 싫다라는 이유로 원래 정당 안 만들고 활동하려고 그랬었는데 문제 하나 생긴 게 있어. 자유당 창당의 배경이야. 48년에 1대 총선이 있어서 50총선거를 통해서 이때 1대 국회가 탄생하게 됐는데 2대 총선은 임기가 2년이니까 몇 년이야? 50년이야. 그래서 50년에 2대 총선을 하게 되는데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놈들로 다석이 차지가 되게 돼. 자, 그러면 대통령 선출을 이때 당시 간선제 형식으로 하잖아. 국회의원이 선출하잖아. 자, 그럼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놈들이 다석을 차지한 게 2대 국회야. 그럼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아니, 없다. 그래서 자기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지지 세력 정당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부산에서 한국전쟁 도중에 만든 게 자유당이야. 자, 한국전쟁 도중이에요. 끝나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한국전쟁이 몇 년부터 몇 년이지? 50년부터 53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도중이야. 자, 그리고 이제 52년에 한국전쟁 도중에 1차 개헌 헌법이 통과가 되게 되는데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뭘 개정했다? 헌법을 개정했다라고 보시면 돼. 자, 일단은 2대 국회가 이렇게 결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간접선거 형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국민한테는 아직 인기 끝발이 먹혀. 그래서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 헌법안으로 개정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 저렇게 헌법을 개정하려고 한단 말이야. 자유당 당원들과 함께. 자, 그럼 입법부에서 일하는 누구의 과반석의 동의가 필요해? 국회의원들. 여태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2대 국회잖아. 그럼 이거를 가결을 때려줘? 안 때려줄 게 분명하지. 그래서 부산 지역에 한해서 계엄령을 선언해. 뭘 선언해? 계엄을 선언했어. 부산 지역에 한해서. 그리고 이 임시 국회에서 일 끝나고 퇴근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국회의원들을 헌병대를 시켜가지고 납치를 해요. 그리고 몇 번 담근 거야.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물은 뭘 알고 있어? 답을 알고 있는 거지. 자, 이 사건은 부산 정치파동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리고 이제 이 개헌안 투표가 있었던 이 임시 국회의사당에 그 이승만 뒤집어주고 있는 정치 깡패들이 있어. 백골단이라고. 그 백골단 아저씨들이 이제 뒷짐지고 이렇게 뒤에 딱 서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나와요. 원래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행정부가 지금 입법부의 의결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 자, 어찌됐든 간에 이승만이가 이렇게 얘기해. 여기 앉아있는 210명의 국회의원 중에 이 헌법에 가결한다 생각을 하면은 일어나십시오 하면서 이제 대놓고 공개 기립투표 진행하는 거야. 근데 뒤에 깡패 아저씨들 이렇게 뒷짐지고 서 있는데 앉아있을 수가 있어? 신나서 엉덩이가 이제 들쳐 일어나겠지? 자, 이런 식으로 날치기 형식으로 이 개헌안을 통과시킨 게 1차 개헌이다. 자, 그럼 이제 누가 뽑아 대통령? 국민이 뽑는다고 생각하면 돼. 자, 1대 대통령 이승만은 48년에 당선됐어요. 자,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서면 대통령 임기는 몇 년? 4년이다. 그럼 다음 대선은 몇 년? 52년이다. 이렇게 해서 개헌이 통과된 52년에 2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성공한 거야. 근데 이승만 입장에서 문제가 생겼어.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자면 몇 차에 한해 중임가는? 1차에 한해서 중임가는. 그러니까 몇 번까지 할 수 있다? 2번까지 할 수 있다. 자, 근데 이미 2번 다 헤쳐먹었잖아. 48년에 1대, 그 다음에 52년에 2대. 자, 그래서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하고 싶어. 근데 아주 간단한 문제다. 뭘 바꾸면 돼? 헌법을 바꾸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54년에 2차 개헌이 통과되게 되는데, 자, 차이는 알려드리자면 여기는 지금 한국전쟁 도중이죠. 근데 2차 개헌 같은 경우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한 거야. 53년이 끝나니까 한국전쟁이. 자,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 4.4.5 개헌안이 통과가 되게 돼요. 이것도 알려줘야지. 1차 개헌의 이름은 뭐냐면 발췌 개헌이야. 집권 여당이 주장하는 직선제 개헌안과 야당,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원내각제 개헌안을 각각 발췌해서 만들었다 해서 발췌 개헌안이야. 자, 일단은 2차 개헌 이름은 뭐 4.4.5 개헌안 이렇게 불리는데, 자, 1대 대통령에 한해서,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 권려 있는 거를 앞으로 철폐하겠대요. 자, 그럼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은 앞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 뭐에 출마 가능하다? 대선에 출마 가능하다.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국회의원들의 과반석의 동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국회의원 의석수 203석이야. 그럼 과반석이면 3분의 2잖아. 자, 요거를 이렇게 곱해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135.333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2표 이상 얻어야 이게 통과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35.3333표 이상이면 몇 표를 얻어야 돼? 136표. 0.3표는 없는 거잖아, 그지? 자, 136표를 얻어야 되는데 딱 투표 딱 까보니까 135표가 나온 거야. 그럼 이 개헌안 투표는 가결된 거예요? 부결된 거야?
부결된 거잖아. 몇 표 차이로? 한 표 차이로. 근데 한 표 차이로 부결될 수가 없지. 그래서 이승만이 서울대 수학 교수를 초빙을 해서 이렇게 주장을 해. 누가 소수점 안에 4 밑을 숫자로 보냐라는 거야. 소수점 안에 4 밑은 죽일 4 죽이고 5 이상은 받아야 된다. 즉 뭘 시전하신 거야? 반올림하셔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사사오입 개헌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135.3333 무한소수 떨어지니까 소수점 안에 3 미치니까 죽여야 된다라는 거지, 이 숫자는. 그러니까 135표만 받아도 통과인데 내가 135표를 얻었으니 이거는 가결된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날치기식으로 통과를 하게 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기원이 통과되고 나서 56년에 3대 대통령 선거와 4대 부통령 선거가 있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 야, 대통령은 3대인데 왜 부통령은 4대일까? 자, 일단은 대통령하고 부통령이 같은 해인 48년에 선출됐단 말이야. 근데 1대 부통령이 누구였는지 기억 너 아나? 이시영 선생님이야. 신흥무관학교 만드신. 근데 그 이시영 선생님이 나이가 연로하셔서 51년에 사임을 하세요. 그럼 그때 다시 한번 보궐선거가 있었겠지. 부통령만 남은 임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부통령은 4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집권 여당이 어디요? 자유당이야. 그래서 이 자유당 대선 후보가 이승만이고 부통령 후보로 나온 게 이기붕 선생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온 대선 후보가 있는데 신익희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통령 후보로 나온 게 장면이라고 하는 분이셔. 자, 그리고 정당 없이 나온 경우는 이제 무소속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무소속으로 나온 게 이제 조봉암 선생님이었다. 자, 이렇게 이제 경선구도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뭐 대통령 후보는 이제 뭐 양자대립 구도였죠. 이승만 아니면 신익희가 되는 이런 구도였단 말이야. 자, 그래서 신익희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세를 하기 시작해. 그래서 유세 구호가 뭐냐면 못 살겠다 갈아보자야. 자유당 독재 정권 안에서 못 살겠으니 뭐로 갈아주세요? 민주당으로 갈아주세요. 자, 자유당의 이승만 대통령 후보는 이렇게 이제 반박합니다. 구간이 명관이다. 갈아봤자 더 못 산다. 라는 걸 구호로 유세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조봉하면 혁신만이 살 길이다. 요게 이제 구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어찌됐든 이 신익희 선생님께서 전라남도 광주를 유세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그 기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선거 며칠 전에 죽어버리게 돼. 자, 그럼 신익희를 지지하는 표는 다 누구한테 가? 아니지. 이승만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통 민주당 찍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의힘 싫어하면은 민주당 찍고 민주당 싫어하면은 그쪽 가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조봉암 선생님한테 다 대표 그 표들이 다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정당 없이 지지세력 없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30% 이상을 기록해. 이 대선 결과로. 그럼 조봉암 선생님은 그냥 막 준비 안 하고 왔는데 몇 퍼센트 이상을 기록했어? 30% 이상을 기록했잖아. 이거 차기 대구 후보라는 거거든. 종화원 선생님의 왼쪽 가슴 한 켠이 어떠지기 시작해? 웅장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 대선 되겠는데? 해서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지지세력 정당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 조봉암이 만든 정당이 이 선거 끝나고 만든 정당이 진보당이야. 이렇게 해서 56년에 진보당이 창당되게 되었다. 우리 이승만과 자유당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통령이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때 당시 이승만의 나이가 80이 넘으셔. 이승만이 이제 그 운유 사건 기억나? 강화도 조약 배경? 그때 태어나셨어. 그리고 이제 이승만이 원데이 투데이 할 나이라고. 그래서 청와대 이승만 대통령이 지팡이 짚고 하면서 들어오면 자유당 정치인들이 박수치고 좋아했다니까. 와, 각하께서 오늘 또 살아계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이 각하께서 임기 중에 갑자기 저 세상 갈 확률이 높단 말이야. 자, 그렇게 되면 대선 한 번 더 치러지게 되면 대권이 아예 민주당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겠지. 그래서 이 2차 개헌 할 때 이 내용을 추가시켜. 대통령이 임기 중에 갑자기 저 세상 가시게 되잖아. 부통령이 대통령을 계승한다라는 말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부통령 자리에는 무조건 자유당에 누가 앉아야 돼? 이기붕이가 앉아야 돼. 그래야 이승만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을 해도 이 여당 자리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여당이 기득권 정당이야, 집권당. 자, 어찌됐든 간에 이때 이제 선거를 딱 하게 되는데 이승만이 당연히 당선이 됐지, 대통령은. 근데 부통령의 장면이 당선된 거야. 그래서 이승만 생일 장체 때 자유당 당원들이 청와대에 모여서 이승만 손잡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다. 각하, 다음 대선까지 꼭 살아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대. 왜? 도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죽어버리게 되면 여당 자리는 누구한테 넘어가기 때문이야? 민주당한테 넘어가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때 이승만과 자유당 정치인들이 이때부터 다짐을 한 거야. 4년 뒤에 있을 자기 4대 대통령, 5대 부통령 선거에는 필히 부통령 자리에 누구를 앉혀야겠다? 기붕이를 앉혀야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부정선거 계획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선거 끝나고 나서 조봉암이를 살려놓으면 돼? 안 돼? 이승만이는 안 되겠지. 대권 라이벌이잖아. 그래서 조봉암이 뒷조사한 결과 소련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사회주의학을 공부했던 기록이 있네. 그리고 조선공산당을 같이 만들어 이전에 사회주의 운동을 한 거야, 국내에서. 그럼 딱 뭐로 연결 지으면 좋아? 빨갱이 간첩. 자, 이렇게 해서 불합치 정당이라는 이유로 진보당을 강제 해체시켜요.
자, 그런데 이거는 너무 무리한 명령이었죠. 진보당을 강제 해체시키는 거 어머나 헌법의 위헌이에요. 자, 그래서 당시 천주교가 운영하고 있었던 경향신문이 이승만의 이 진보당 사건에 관련해서 엄청난 비난하는 기사를 계속 쏟게 돼. 자, 그러니까 이승만이 자기 욕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58년 12월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한 신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키게 돼요. 이거 이제 법적 효력은 59년 1월부터 있었다. 신국가보안법의 내용은 이거야.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자는 5년 징역 때려버리겠대. 자, 그리고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죠. 입법부의 수장이 국회의장, 사법부의 수장이 대법관. 요 사람들 욕하잖아. 10년 이하의 징역 때려버리겠다는 소리야. 대한민국판 치안유지법이 신국가보안법이야. 자, 그래서 신국가보안법의 의거 59년에 이 진보당 사건을 비난했던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경향신문을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강제 폐간 조치시켜요. 그리고 59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 진보당의 당수였던 조봉암이는 사형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차기 라이벌도 제낀 거야. 자, 이승만 정부 때 이제 경제 상황 얘기할 건데, 자, 이쪽 단원의 가장 핵심 변별력 포인트는 경제사예요. 무슨 사? 경제사라고. 자, 경제사 갈게. 이승만 정권의 경제사. 49년에 귀속재산 처리법이라고 하는 게 통과가 돼. 자, 봐봐. 49년에 통과됐어, 이 법률이. 그럼 1대 국회 업적이야, 2대 국회 업적이야? 1대 국회 업적이야. 왜? 1대 국회가 48년부터 50년까지잖아. 그러니까 49년이니까 귀속재산처리법은 1대 재헌국회 업적이다. 이렇게 구분해줘야 돼. 자, 일단 이 귀속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 정부로부터 넘어온 재산을 말하는 거야. 그걸 뭐 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 미군정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놓고 간 그 재산을 갖고 있었죠. 그 재산을 이승만 정권한테 넘긴 겁니다. 자, 근데 이승만 정권은 이 귀속 재산을 처리하는 그 과정 안에서 자기 뒤에서 정치 자금 대주고 있는 친일파 애들한테 공장 하나씩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귀속 재산은 조선 일반 민간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정치 자금 대주고 있는 친일파 애들한테 줬다고. 그래서 이걸 처리하는 과정 안에서 전경유착 문제가 생겼다라는 소리야. 전경유착이 무슨 뜻이지?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이 뭐한 상태? 유착된 상태에. 뭔 소리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52년부터 해가지고 58년까지 미국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원조받는 유상원조 시대인데, 자, 이때 미국 애들이 우리 한국전쟁 하면서 원조 물자로 줬던 게 이렇게 딱 세 개야. 자, 밀가루, 밀농사 거기 잘 되잖아, 그지? 자, 거기 하와이 가면 사탕수수 농장이 있어요. 그거 갖다 뭐 만들지? 슈가, 설탕, 그 다음에 옷감, 면화 이런 것들인데 다 색깔이 무슨 색? 허연색. 그래서 이승만 정권 때는 50년대 300산업이 미국의 원조물자 때문에 발전하게 돼. 무슨 산업? 300산업.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 밀가루, 설탕 처먹는 거지, 그지? 면화 입고 쓰는 거지. 자, 그러면은 너네한테 물어볼게. 이거는 생산재 공업이야, 소비재 공업이야? 3시간 했잖아. 소비재죠. 소비재가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물건을 만들어. 무슨 목적으로? 쓰려는 목적으로. 자, 먹는 거, 입는 거, 쓰려는 목적으로 만든 물건이지? 소비재야. 그래서 애들이 요거를 요렇게만 용어를 바꿔서 출제해도 많이 틀려요. 내가 그 사고 나는 걸 봤어요. 내 제자들이. 난 이거 기본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통사 시간에 나오니까. 나와 안 나와? 이거 산업화 도시화 그 단원 할 때 나올 텐데. 통합사회원 때. 오, 그래? 그래서 50년대는 무슨 공업이 발전됐다? 소비재 공업, 미국의 원조 물자로 인해 가지고. 근데 생산재 공업의 발전은 미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생산재 공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특정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수단이 되는 도구들. 예를 들어서 철, 제철업 이런 거. 왜? 철은 왜 만들어? 무기도 만들 수도 있고 비행기도 만들 수 있고 선박도 만들 수 있잖아. 그런 거를 생산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공장단지 만드는데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 적게 들어? 많이 들어. 근데 지금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돈이 있어 없어? 소말리아보다 경제력이 낮아.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당장 사람들이 먹고 살 게 필요하니까 소비재 공업만 발달한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58년부터 이제 대가 지불하고 미국한테 원조 자금을 받아요. 이거를 유상 원조 체제라 그러는데, 그럼 이제 대가 지불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경제력은 올라가 내려가게 된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애들이 이때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잉 생산된 농산품이 있으니까 싸게 줄 테니까 이거 다 사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농산품이 대거 들어오기 시작해. 미국산 농산품이. 그럼 농작물에 대한 공급량이 많아졌네. 자, 그럼 가격 어떻게 돼?
폭락하겠지. 자, 그래서 이때 농산품의 가격이 폭락해서 농민들은 좋았다 안 좋았다? 개토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대선으로 넘어갈게. 자, 60년 4대 대통령, 그 다음에 5대 부통령 선거였다. 자, 이때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게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통령 후보로 나온 게 이기붕 씨예요. 이기붕.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쪽에 대선 후보로 출마하신 게 조병옥 선생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부통령 후보로 나온 게 장면이란 말이야. 자, 근데 이 조병옥 선생님이 머리 쪽에 무슨 이제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내원 치료 받았는데 갑자기 그 병실에서 뇌출혈 터져서 선거 며칠 전에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 거의 당선 시가 확실히 된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자유당과 이승만이는 대통령이 아니야. 어떤 직책이요? 부통령이야. 그 부통령 직책에 누구를 앉혀야 돼? 기붕이를 앉혀야 돼. 근데 사람들은 이 기붕을 안 찍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선거를 일으킨다? 부정선거를 일으킨다. 이때 이제 선거가 3월 15일 날 있었는데요. 이걸 3.15 부정선거라 그래요. 너네들 학생회장 뭐 그런 거 투표해봤지? 그거 보통 이제 투표하러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 여럿이서 손잡고 같이 들어가. 이때는 여럿이서 손잡고 같이 들어갔어. 그래서 3인조 5인조 투표야. 그리고 그 조도 자유당 당원들이 짜줘요. 이렇게 1조 이렇게 2조 이렇게. 자, 그리고 그 조에는 무조건 자유당 당원이 하나씩 껴 있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장면에다가 도장 찍고 그 투표용지를 투표함에다 넣으려 그래. 그럼 그 투표함 쪽에 그 백골단이라고 하는 용고 그 깡패들이 뒷짐지고 서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조에 껴 있는 자유당 당원들이 이르는 거야. 얘 장면 찍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그 깡패들이 내 손을 잡고 뒷골목으로 끌고 가서 얼굴 몇 대 귀엽다고 만져줘. 그리고 이제 새 투표용지를 준단 말이야. 다시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나는 어떤 데에다가 도장 찍을 수밖에 없어. 이기붕 쪽에다가 찍을 수밖에 없잖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대통령에는 이승만이가 당선됐대요. 근데 이기붕이가 부통령에는 당선이 됐는데 무려 지지율 100%를 획득하고 당선이 됐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와요. 근데 난 분명 장면 넣었단 말이야. 근데 국민의 100% 지지율을 받고 기붕이가 당선됐다는 거는 나는 국민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래서 여태 국민들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던 거야. 이거 부정선거구나. 야, 오죽하면 여태 당시 유권자 수보다 이기붕이가 득표한 표가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표를 숨기기 위해서 청와대 야산에 삽 갖다가 표 이렇게 묻고 막 그랬었어. 자, 아무튼 간에 이게 3.15 부정선거인데, 자, 이 부정선거를 합리적으로 의심했던 경상도 마산 주민들이 먼저 나와서 시위를 하게 돼. 이게 1차 마산 시위 사건인데요. 여기 앞장서서 시위하고 있었던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그 고등학생 이름은 김주열 열사였다. 마산공고 다니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앞에서 시위하다가 경찰이 최루탄을 잘못 쏴가지고 김주열의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혀요. 그래서 머리가 깨져갖고 그 현장에서 직사하게 되는데 경찰들이 관련자 같은 거 이제 밝히고 그다음에 처벌하고 그런 모습 국민들한테 보면 깔끔하게 끝날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기 싫었던 경찰들은 김주열의 오른쪽 다리에다가 돌을 이렇게 엮은 다음에 김주열의 시신을 마산 앞바다에다가 유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 김주열의 어머니는 일주일 내내 이 김주열을 찾고 다녔대. 그리고 이제 4월 11일 아침 산책하고 있는 마산 주민들이 마산 앞바다에 두둥실 떠오른 부패된 김주열의 시신을 목격을 하게 돼. 자, 그래서 이제 여러 언론 기자들이 득달같이 달라들어 이 장면을 촬영을 해서 대서특필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분노의 마산 주민들이 4월 11일 2차 마산 시위를 일으키게 돼요. 자, 경찰이 잘못 쏜 최루탄에 의해서 학생이 죽었잖아. 그럼 같은 학생들이 분노하겠지? 그래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경무대 앞에서 시위를 했답니다. 경무대가 옛날에 청와대야. 근데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시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깡패들한테 맞고 들어와요. 그럼 어른들이 뛰쳐나오겠지. 자, 이렇게 해서 4월 19일 날 경무대 시위가 있게 되는데 이때 청와대 즉 경무대 앞에는 무려 10만 명이나 되는 군종들이 이승만 대통령 하야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고 있었대요. 이때 이제 학생 하나가 희생당하게 되는데 초등학생이야. 전한승이라고 서울 수성국민학교 다니는 학생이었어. 전한승 선생님이 퇴교하고 나서 무조건 이제 청와대 앞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때 몇만 명 모였다고? 한 10만 명 정도 모였다고. 그러면 인간파도에 휩쓸리겠죠? 근데 인간파도에 휩쓸리면 답대가리가 없거든. 자, 이렇게 해서 전한승이가 휩쓸려서 딱 이 시위대 가운데 딱 들어오게 돼. 그때 갑자기 시위대를 향해서 경찰이 발포를 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100명 정도 되는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한승이라고 하는 초등학생이야. 그래서 못 피해, 총을 못 피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탁 이렇게 총에 맞아서 그 현장에서 직사하게 돼요. 그래서 서울 수성초등학교 학생들이 다음날 등교를 하는데 한승이 책상에 국화꽃 올려져 있고 한승이가 죽었대. 담임선생님 말대로 따르자면.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 뛰쳐나와요. 그래서 덕수궁 앞에 군인들이 배차해 놓은 탱크 있는데 탱크를 점령해.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랜카드를 건단 말이야. 우리 형 누나들한테 총 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어린 애들까지 뛰쳐나오니까 중립기업 받고 있었던 대학 교수님들은 시국선언을 반포함과 동시에 전국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들도 이 시위에 동참하기로 선언을 해요. 이게 이제 시국선언이야. 그리고 4월 26일 여태 이승만 대통령은 시민대표 6명을 청와대에 불러요. 경무대. 그 6명의 시민대표 중에 학생대표 설총웅 씨가 있는데요. 그 사람 증언에 따르자면 이런 이제 큰 창문이 있대.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 있는 그 창가에서 자기 하야라고 외치는 시민들을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 비서실장이 대통령 각하 시민대표 6명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차를 내줬대. 그리고 시민대표 6명한테 물어봤대요. 국민들이 진정 내가 하야하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대. 그때 5명의 시민대표는 어른이고 또 막상 이승만 만나니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있었는데 학생대표 설총웅 씨는 학생이잖아. 지킬 게 없어. 그래서 벌떡 일어나니 예 각하 하야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10초간 정적을 이제 하더니 이렇게 말해. 그럼 국민들이 진정 내가 물러나기를 원하면 바로 이날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네 해서 요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선언이 있게 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 시위는 시민들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는데 이 사건을 4.19 경무대 시위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무슨 혁명? 4.19 혁명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각하 하야하십시오 라고 얘기해놨던 그 설총우 씨 있잖아. 학생대표. 그 사람의 친아들이 설민석이야. 역사 강사 설민석. 자 결과 나 그래서 옛날에 고3 때 설민석 선생님 역사 강의 들었었는데 수능 한국사 준비할 때 그때 4.19 혁명과 내 기억상 한 50분 정도 강의했던 것 같아. 뭐 근데 50분 정도 막 말 이것저것 했는데요. 주제는 하나였어요. 우리 아버지 위대하다. 뭐 이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승만 대통령 끌어내렸다 뭐 이런 거. 아무튼 재밌게 들었어 나는.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결과 얘기할게. 이승만이 하야 선언함과 동시에 이승만의 집권 여당인 자유당이 어떻게 되겠어? 붕괴됐어요. 자유당 붕괴.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하야 선언했으니까 누가 잠깐 다음 정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허정 씨가 있어. 허정. 그래서 외무장관 허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서 잠깐의 과도기의 정부를 이끌게 돼. 이거를 허정 과도정부 시대라고 얘기를 해. 자 요거 중요하다. 애들 많이 틀리는 포인트야. 60년 6월에 허정 과도정부의 업적은 3차 개헌안을 통과시켰다라는 거. 자 대통령 중심제로 나라가 운영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마음만 이상하게 먹어도 민주주의 질서가 파괴되는 거야. 대통령의 힘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행정권을 다 갖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내각이라고 하는 행정조직을 구성하여 의원들의 내각을 중심으로 행정일을 처리하는 내각책임제 헌법으로 개정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내각을 이끄는 국무총리는 힘이 있는데요. 대통령은 허수아비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처음 국회를 만들 때 미국의 국회를 모방해서 만들려고 했단 말이야. 미국 국회의 특징은 뭐냐면 양원제 국회예요. 이 양자가 두 양자야. 국회의원이 몇 종류? 두 종류. 그래서 양원제 국회. 그래서 미국은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렇게 부르거든. 우리는 단원제 국회죠. 하나지. 국회의원 이렇게 하면서 하나잖아.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양원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 일단은 미국의 상원의원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불러. 참의원. 지역 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원의원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러요. 민의원. 왜? 국민들이 뽑은 의원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참의원 민의원 체제를 만들게 된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운명의 총선 날이 왔어요. 7월 29일 날. 자 이때 장면은 이제 부통령에는 당선이 됐는데요. 부통령이 하야 선언과 동시에 민주당 당대표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내각 책임제는 총선이 제일 중요해요. 대선보다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였잖아. 민주당, 자유당 이렇게 해서 총선을 붙어. 총선이 누구 뽑는 거야? 국회의원 뽑는 거야. 그래서 200석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때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해. 그럼 민주당이 이긴 거지. 맞지? 자 그럼 민주당 당대표가 내각 총리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내각 총리가 된 당대표는 각부 장관을 임명해서 행정 내각을 구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면 입장에서는 부통령 자리 계속 유지하는 게 나아 아니면 민주당 당대표가 돼서 총선에서 이겨서 내각 총리가 되는 게 나아? 내가 총리가 되는 게 힘있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당대표로 출마를 했고요. 자 당대표가 된 이제 장면은 이때 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대표였던 누가 내각 총리가 된다? 장면이. 그래서 이 민주당 정권을 장면 내각 정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대통령도 민주당 쪽에서 나와. 윤보선이라고. 그런데 이 윤보선은 그냥 허수아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권자는 내각 총리 장면이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몇 공화국 시대가 열렸다고 그러냐면 4.19 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2공화국 시대가 개막이 됐다라고 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자유당이 이승만 정권 때가 몇 공화국? 1공화국 시대인 거야. 그럼 공화국이 교체되는 기점은 뭐냐? 자, 두 개야.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체제인 헌법이 개정돼야 돼. 이해됐어? 자, 그리고 기득권 정당인 여당이 교체돼야 돼요. 자, 기득권이 교체가 됐고 체제가 바뀌었어. 그럼 나라 바뀐 거나 다를 바 없지? 자, 볼게요. 자유당 1공화국. 자, 3차 개헌으로 인해서 체제가 바뀌었죠? 개헌했지? 그리고 집권당이 자유당에서 어디로 넘어왔어? 민주당. 그래서 2공화국. 됐니? 자, 민주당의 장면 내각 정부 바로 갈게. 자, 일단 이 장면 내각 정부는 졸라게 쉬워. 민주당 정권은 2공화국 시대. 자, 그냥 국민들의 니즈만 한번 파악해보자. 이거 갖다가 그냥 구조 잡고 외워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민주당 장면 내각한테 국민들이 바라는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생각해봐. 물 좀 마시자.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점을 개정하기를 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전 정부가 3.15 부정선거 저질러가지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했잖아. 관련자들 처벌해서 민주주의를 바로 잡아주세요. 이런 걸 원하겠지. 지금 현재 현 정부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국민들이? 전 정부 민주질서 어지럽힌 놈들 처벌해 주세요잖아. 그래서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맞지? 역사는 반복이니까. 자, 그리고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너무 못 살아. 경제성장 시켜주세요.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통일시켜주세요. 이 세 가지 키워드 갖다 잡으면 되게 편해요. 자, 일단은 경제성장부터 얘기를 할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5개년 계획. 자, 시행은 못해. 뭐만 했다? 수립만 했다. 이유는 이 계획대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61년에 누가 군부 쿠데타 일으켜. 누구야? 박정희요. 그래서 박정희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이거는 이제 시행은 안 됐다. 장면 내가 때 박정희 때 시행해. 자, 일단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은 뭐냐면, 자, 우리는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다시 태초마을로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 공업을 양성하기 전에 일단은 사람들 식량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국토 재개발 사업에 착수하게 돼요. 황무지가 된 이 국토를 쓸 수 있는 개간지로 다 바꾸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리고 농작물 뭐 마시면서 자라? 물 마시면서 자라. 그럼 마을별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무슨 시설이 구비가 돼야 돼? 수리시설. 그럼 이런 거 할 때 돈이 많이 들어, 적게 들어? 전화 많이 들어. 그럼 어딘가에서 예산은 좀 줄여야겠지. 그래서 사단을 하나를 줄여요. 군비 축소. 그러면은 요 과정 안에서 이 경제개발 5개년 정책에 가장 불만이 있는 집단은 어떤 집단이야, 자연스럽게? 솔저들이야. 그래서 5.16 군사 쿠데타에 영향을 끼쳐주기도 해요. 이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좀 화면 좀 옮기자. 아우, 잠을 자고 목에 담 걸려갖고 이게 낫질 않네. 자, 그리고 이제 통일정책 얘기할게. 남한의 대학생들과 북한의 대학생들이 평양에서 만나서 토론대회를 가져요. 이거를 이제 남북대학생 토론대회라고 얘기를 해. 남북대학생 토론대회.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구호야. 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야. 요 구호를 만약에 시험 문제 풀다가 보게 되면은 민주당 장면내각 때 통일정책 구호야. 자, 이거를 단답 서술형으로 낸 학교가 있었는데 어떤 애 이렇게 썼어. 오라 북으로 가자 남으로 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 새끼는 북조선 사람이 돼. 그러니까 바꾸지 말라고. 알겠지? 조심하라고. 자, 아무튼 간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인데, 자, 요때 이제 정부의 통일한 정책이 있어. 정부의 통일한. 자, 옛날에 우리가 보면은 유엔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구 비례 선거를 통해서 통일정부 만들려고 그랬어. 근데 김일성의 방법 거절로 인해서 그게 무산됐지. 자, 그래서 옛날에 우리의 유엔 상정한 결의안 대로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통일정부를 만들자. 이게 정부의 통일안이었다. 당시 국민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또 외세가 개입을 하게 되면 통일정부를 만들어도 외세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남한의 대표와 북한의 대표가 만나서 남북협상이라고 하는 토론을 가지며 결의안에 따라서 이 통일정부를 만들자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정부의 통일안이 더 적극적이야? 국민의 통일안이 더 적극적이야? 국민이 더 적극적이죠. 오케이. 적극적 통일안. 그리고 이쪽이 소극적 통일안 이렇게 부르는 거야. 됐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남자하고 여자가 있어요. 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친구한테 대신 고백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이 새끼는 소극적인 새끼야? 적극적인 새끼야? 소극적인 새끼야. 근데 아이 10대로 하면서 박아버려. 그럼 이 새끼 적극적인 새끼야? 소극적인 새끼야? 적극적인 새끼야. 요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3월 15일 날 부정선거가 있었잖아. 그래서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이 만들어지게 돼요.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니까. 자, 요거에 따라 별표. 이게 60년 11월에 통과된 4차 개헌 헌법이야. 4차 개헌. 자, 그러니까 3차 개헌은 민주당 정권이 아니에요. 3차 개헌된 대로 통치가 이뤄진 게 민주당 내각은 맞지만 3차 개헌은 허정과도 정부 때 업적이고 4차 개헌만
민주당 정권 때 업적인 거야. 그래서 3.15 부정선거 처벌법을 만드는데 특징이 뭐냐면 소급입법이다. 성격이. 소급입법 성격을 갖고 있는다는 건 뭐냐면 이전 시대에 잘못한 거를 현 정부 때 끌고 와서 현 정부가 조져버리는 걸 소급입법이라 그래. 그럼 퀴즈. 반민족행위 처벌법도 소급입법에 해당해? 그지. 일제강점기 때 잘못한 그 반민족 행위를 현 정부인 대한민국 정부 끌고 와서 처벌하는 거니까. 그래서 소급입법 성격을 갖고 있는 건 딱 두 개야. 반민족 행위 처벌법과 그 다음에 요때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요거. 자, 그럼 제대로 처벌했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처벌 안 했어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해? 자유당 애들아 용서해 줄 테니까 우리 민주당 쪽에서 뭐 문제 생기면 나중에 봐줘야 돼. 뭐 이런 거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엔 좌우는 없고 위아래만 있다라는 소리를 옛날에 했었어요. 이 소리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게 됩니다. 이승만 정권 때는 임명제였어요. 무슨 제? 임명제. 그래서 너 전주시장 새끼야 하면서 임명을 했단 말이야. 이건 민주주의야, 왕정이야. 왕정에 가깝지? 자,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이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방자치장, 시장, 도지사를 누가 뽑아야 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이 뽑아야 되는 거야. 맞지? 아무튼 그게 이제 시행됐다. 이제 독재에서 뭐로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데모크라시로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민들의 니즈가 반영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시민들은 청와대 앞에서 4.3 사건에 관련해서 진상규명하는 법안 만들어달라. 6.25 한국전쟁 때 민간인 자유당 정권이 학살했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관련자들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달라 라고 하는 이런 요구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어디를 향해 있어? 이전 정부인 자유당을 까는 데 향해 있는 거야. 이해됐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원했던 니즈가 있었다. 학생들은 당시 49년에 만들어진 학교별로 만들어진 단체가 있어. 학도호국단이라고. 자, 일단 이 학도호국단은 49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이승만이가 우리나라 정부 수립하고 나서 이 김일성이가 나중에 남침할 것 같은 거야. 자, 그러면 학생들도 병사로 동원해야지. 학도병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 교련 조직이 학도호국단이야. 그래서 군인들이 와서 학교 와가지고 슈루탄 이렇게 던지는 거야 하면서 막 알려준다고. 근데 이분들이 학교에 뭐 들어갔어? 공부하려고 왔잖아. 거기서 왜 군사훈련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 민주당 정권한테 폐지해달라고 해서 60년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이 조직은. 자, 그리고 이제 교사들은 4.19 혁명 끝나고 나서 인권투쟁을 위해서 교원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는데 60년 5월 22일에 만들어졌어요. 뭐 이 교원 노동조합이 지금 이렇게 쫙쫙쫙쫙 발전해서 뭐 전교조 이렇게 됐다. 전교조 알아? 학교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뭉친 그런 정치단.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어딘가요? 저기 뭐야 미산초? 진산 학부모 컴플레인으로 돌아가셨잖아 선생님. 여기 에코시티 자연초로 전화하고 얘기했어. 근데 좀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그러니까 내가 저번 강의 때 너무 학교 쌤 깐 거 같아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근데 학교 쌤들도 굉장히 하드할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이유가 학원은 필터가 있잖아. 공부하려는 애들이 돈을 지불하고 들어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들한테 뭐라고 할 명분도 있고 막 그래. 네가 돈 주고 듣는 건데 왜 대충 듣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학교는 아니잖아. 학교도 돈 주긴 하지. 근데 그냥 거의 의무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앉아 있잖아.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근데 애들이 걸러지지 않고 여기 다 앉아 있단 말이야. 공부 안 하려는 애들도 있고 공부하려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전주바다 학교 그냥 분위기 보면은 공부 안 하려는 애들이 다수잖아. 공부하려는 애들이 소수고 그 애들 때는 반 분위기 다 흐리고 수업 분위기 다 흐리고 학교 선생님은 이제 초연한 도교 도가의 자세가 돼가지고 천장 보고 수업하고 애들 눈 마주치고 수업 안 하시고 막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 컴플레인 오면은 여기 앞에 있는 선생님은 싸워요 보통.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은 밀어붙인단 말이야. 밀으면 다 이제 중심 없이 끌려다니게 되면은 결국에 공부하려는 애들이 피해를 보게 되거든. 그리고 내가 더 전문가고 이쪽 영역 안에서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싸울 수가 없으니까. 어? 그러니까 심적으로 엄청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예, 아무튼간에 이제 노동자들은 임금 개선과 인권 개선 이런 것들을 요구했어. 장면 내각한테.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이 농작물을 미국에서 너무 많이 갖고 오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하게 됐잖아. 그래서 미국에서 농산품 그만 갖고 오세요. 농산품 가격 안정화. 그러면은 지금 다 보면 이승만 정권 때 만들어 놓은 거 다 없애라, 개정해줘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 있는 거야. 자, 그럼 이런 많은 국민들의 여론을 들었냐? 장면 내각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왜 보면 자기들끼리 파벌 싸움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대통령이 윤보선인데 내각 총리가 장면이잖아. 누가 더 힘있어? 면씨가 힘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윤보선이는 그냥 쩌리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윤보선하고 장면하고 사이가 안 좋아. 자, 윤보선을 따르는 애들을 민주당 구파라고 얘기하고 장면 따르는 친구들을 민주당 신파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나중에 윤보선은 아예 정당 하나 새롭게 만들고 나가버려. 민정당이라고.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게 돼. 사실 4.19 혁명 때요. 4월 28일 있잖아. 이날 군부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사단장 박정희가. 그런데 이틀 전에 이승만이 하야선언에서 시민들의 승리로 끝난 거야. 그래서 그때 군부 쿠데타는 다른 길로 미뤄지게 됐거든. 참고로 4.19 혁명 때는 경찰만 반포했죠. 군인들이 왜 반포 안 했을 것 같아? 사단장 박정희가 막았어. 자기들이 4월 28일 날 군부혁명 일으킬 건데 그 이후에 군부혁명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이 군부 세력들이 시민들을 향해서 반포한 기록이 있다면, 발포한 기억이 있다면 시민들은 그 군부혁명정부를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이니 지지율 확립을 위해서 군인 애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경찰만 사격을 한 거야. 자, 어찌됐든 다른 길로 미뤄졌는데 지금이 적정기라고 본 거죠. 이렇게 해서 60년 5월 16일자를 기점으로 해서 박정희를 포함한 군인 3,600명은 서울을 점령을 하게 돼. 이 사건을 5.16 군사 쿠데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를 막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유가 대통령 윤보선이가 군사 쿠데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그 미국의 정보국이 CIA인데 그 CIA가 윤보선 대통령한테 기밀 하나를 알려줬어. 박정희를 조심하라라는 말을 했단 말이야. 박정희가 쿠데타 계획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이 윤보선이는 장면 내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박정희 군사 쿠데타를 이용할 생각이었어. 그래서 오히려 막는 애들도 없었고요. 그리고 윤보선이가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지지해달라고 국민들한테 연설하고 막 그러고 돌아다녀.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걸 몰랐던 내각총리인 장면은 수녀원으로 대피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16일 군인들이 나라를 먹어버리게 돼요. 자, 그리고 이 박정희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군사혁명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게 돼. 그리고 이 군사혁명위원회는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약속을 하겠대요. 이거를 혁명공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혁명공약의 핵심 내용은 딱 두 개야. 경제성장,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시, 국가의 시정방집, 즉 방향성을 반공으로 잡겠대요. 공산주의를 배척하겠대. 자, 그리고 이 혁명공약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기 위해서 추후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이름을 바꾸게 돼. 그리고 이제 61년에 군인 애들이 우리나라 정보를 장악하기 위해서 정보 장악기구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중앙정보부예요. 남산에 있습니다. 초대 중앙정보부장은 김종필이었고요. 그리고 애당초에 박정희는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어떤 자리에 앉고자 했었던 걸까? 대통령 자리에 앉는 게 꿈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현재 이 3차 기원 헌법, 내각챙의제 헌법이 유지가 되면 자기가 대통령 자리에 당선이 돼도 힘이 생겨? 안 생기잖아. 그래서 62년에 5차 개헌을 통과시키게 돼요. 박정희가. 자, 일단 이 5차 개헌의 핵심 내용은 다시 내각 책임제에서 뭐로 간다? 대통령 중심제로 간다. 행정권을 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리고 양원제 국회는 나중에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 장악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단원제로 합쳐버린 거야. 박정희가.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까지 단원제 국회 형식이야. 국회의원 딱 한 종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3년이 됐어요. 이때 5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반대쪽 야당에서 나온 게 윤모선이었고 그 다음에 이 군부 애들이 새로운 정당 만들게 되는데 민주공화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있잖아요. 그의 뿌리가 되는 정당이에요. 그래서 민주공화당 대선 후보로 박정희가 출마하게 된 거야. 이때 당시 이제 박정희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게 돼요. 윤모선이를 대통령 해놨는데 개판 났었잖아. 이전 정부 때. 그래서 다 개부 박정희 찍어주게 됐고 이때 박정희 특히 많이 찍어준 게 전라도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면 이승만 정권을 향해서 여순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군부 쿠데타 그때 일으켰던 게 박정희였기 때문이야. 그래서 뭔가 전라도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전라도 사람들이 찍어줬는데 다 경상도에다 몰빵해버리죠. 그래서 이때부터 박정희를 지지하지 않아요. 이쪽 정당 계열을 전라도가. 자, 어찌됐든 간에 이때 이제 박정희가 5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됐다. 자, 그럼 헌법이 개정됐고 집권 정당이 민주공화당으로 바뀌었지. 그러면은 공화국이 교체된 거야. 그래서 이 박정희의 60년대 시대를 제3공화국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내가 이쪽 주제의 포인트는 경제라 그랬어.
자, 일단은 박정희 정부 때 경제개발 정책에 관련해서 얘기할게. 62년부터 61년까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착수하게 돼요. 잘 들어. 이때 육성했던 산업은 뭐냐면 노동 집약적 산업이야. 그럼 선생님 노동 집약적 산업이 뭔데요? 자, 투자 자금 없이 단순히 인력만 엄청 때려 박았을 때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물자를 생산하기 시작하는 거야.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사람 손으로 만드는 신발, 가발, 의류 이런 것들이야. 가벼워 무거워. 신발이 무거워? 가벼워. 그래서 무슨 공업? 경공업 공장이 되고 만들어졌다고. 이해되셨어? 자, 그리고 이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67년부터 71년까지야. 2차는. 자, 요게 어렵다. 비료 공장. 요때 식량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식량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비료 어디다 써? 농작물 키우는데. 그래서 비료 공장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 공장. 자, 여기에다가 의미 많이 부여하자. 그냥 지나가지 마. 그냥 갑자기 새벽 기도하다가 영빨로 시멘트 공장 만들자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박정희가. 다 이유가 있어, 논리 구조가. 혹시 새마을운동이라고 들어봤냐? 안 들어봤어? 박정희가 도시는 발전됐다, 이때가. 그리고 이제 농촌 가니까 농촌이 너무 낙후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거지 같은 농촌을 도시처럼 깔끔하게 바꾸자. 그래서 농촌에 있는 비포장토를 아스팔트로 쫙 깔아준단 말이야. 새로운 건물도 올리고. 이거를 70년에 했던 새마을운동 사건이라 그래. 마을을 새롭게 한다 그래. 봐봐. 그러면은 아스팔트 길 깔 때 뭐가 이용돼야 돼? 시멘트.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연도가 딱 걸리죠, 그지? 그리고 70년에 경상도하고 서울에 있는 고속도로가 깔려. 그게 뭔지 아니? 경부고속도로. 이것도 만드는데 거의 뭐가 필요해? 시멘트. 그래서 시멘트 공장. 그리고 얘네들이 막 공장 단지 만들잖아. 그럼 건물 올리는 거지. 그럼 그때 뭐가 필요해? 시멘트. 그래서 시멘트 공장. 이해됐지? 다 이런 이유가 다 있어. 자, 그리고 이때 사회 간접 자본이 대거 들어와. 자, 이것도 통합사회 시간에 배웠어요, 여러분. 사회 간접 자본이 뭡니? 자, 어떤 놈들은 뭐 주식이다 뭐 요지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요. 공익 목적으로 국가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재를 말하는 거야. 항만시설이라든지 항구라든지 같은 말인데? 공항이라든지 국도 고속도로 이런 거.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경부고속도로.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 사회 간접 자본 유치는 무조건 돈이 많이 들어가. 도로 만들고 항구 만들고 이런 게 무조건 국가가 해야 돼요. 이해됐니? 응. 자, 아무튼 간에 요게 그런 거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65년에 한일 기본조약 얘기할 건데 잠깐 시간 한번 보자. 10시 30분. 오케이. 유신 정권까지 할 수 있어. 파이팅. 자, 65년에 한일협정 사건이 있게 돼요. 결국에는 이런 거 투자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잠깐만 스탑. 미안해. 봐봐. 62년부터 공장 단지 만들기 시작하지. 박정희가 산업화 정책 추진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어차피 뒤에서 경제사 할 거 그냥 여기서 다 한꺼번에 해버리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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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들어봤어? 울산 알아? 자, 62년에 경상도 울산에 대공업 단지가 만들어져요. 울산의 대공업 단지. 자, 그러면 이유가 있어 없어? 있지? 갑자기 뭐 새벽비도 영팔로 울산에다가 공장단지 만든 건 아니겠지? 자, 울산에 공업단지 만들게 된 거는 이유가 이거야. 자, 박정희가 만들고자 하는 울산의 공업단지는 정유공장, 제철공장, 그 다음에 석탄공장이야. 정유가 뭐야? 근데 그냥 기름이냐 정유가? 그렇지, 정제된 기름 말하는 거지. 자, 우리가 그 통합사회 시간에 니네들 지금 이런 거 배우지 않아요? 지역화, 분업화 이런 거 배우지 않아? 아, 그래. 야, 사우디에서 우리가 기름을 보던 갖고 와. 그게 S오일이잖아. 몰랐네요? 아무튼 S오일이 사우디 기름을 말하는 거야. 자, 어찌됐든 간에 사우디에서 기름 갖고 오는데 그 정제된 기름을 사우디에서 직접 수입을 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불순물 섞여 있는 그 기름 원료를 갖고 온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 하는 거야? 정제 작업을 해서 가공해서 쓰는 거죠. 이해되셨어? 이래야 싸니까 유통마진 많이 납니까? 자, 그러면 기름을 어떻게 정제해? 뭐 갖다가? 삼겹살 생각하면 돼. 그래. 삼겹살을 구워. 그럼 기름이 뜨잖아. 그러면 이 기름 어떻게 해서 한 번에 싹 없애지? 고깃집의 아주머니들이. 어떻게 없애? 고깃집 아주머니들이 갑자기 키친타올을 이렇게 다 일일이 닦고 있어? 볶음밥 해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지?
물을 부어버리잖아. 무, 네, 그래요. 물을 부어요. 자, 그래서 이 물이 이제 흘러내리면서 기름을 하고 물은 안 섞이죠. 같이 내려가는 거야. 물하고 기름하고. 이해됐지? 그러면은 정제된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깨끗한 뭐가 필요하다? 물. 그럼 바닷물이어야 돼, 강물이어야 돼? 강물. 그럼 뭐가 껴 있어야 돼? 강이 껴 있어야 돼. 그래서 울산에는 태화강이 있어요. 그래서 울산이야. 자, 그러면 기름, 철, 석탄 이거 무거워 가벼워? 그렇지. 무겁지. 그럼 이 무거운 걸 운반하기 위해서 무슨 길이 필요해? 배로 운반해야 되니까 바닷길. 그래서 바다하고 강이 동시에 끼어 있는 경상도 지역 울산. 그래서 울산이 된 거야. 이해됐어? 어. 근데 울산에 일단 공장단지가 만들어졌는데 70년대를 전후로 해가지고 경상도 전역에 공장단지가 확장이 돼요. 자, 공장단지가 경상도 전역에 확장된 게 몇 년대? 70년대. 그래서 부산에도 생기고 포항에도 생겨.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 70년에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해됐어? 자, 제철 공장이 뭐 만드는 곳? 철 만드는 곳.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가 깔리게 되냐면 자, 한일협정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65년을 기점으로 국교가 재개돼요. 일본 정부하고. 근데 북쪽에 있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잖아. 그럼 유일하게 교역을 할 수 있는 거는 어디야? 가까이 있는 일본이야. 그럼 일본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지역이 전라도야, 경상도야? 경상도잖아. 그러니까 박정희는 공장단지를 어디다 많이 깔아? 경상도에 딱 간 거야. 그럼 전라도는 공장단지가 이때 당시 유치가 됐다 안 됐다? 물론 여수에 공장단지 하나는 있지만 여수 말고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역 간에 무슨 격차가 심해진다? 박정희의 경제개발 정책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전라도지만 주변 돌아보면은 취업 자리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주변 돌아보면 다 뭐밖에 없죠? 전라도는 논밭밖에 없죠? 뭐 하면서 먹고 살으라는 거야? 그래,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아라. 그리고 여기 그 토착 사람들도 조금 나는 이상한 건 있는 것 같아. 내가 저 어제 수업 때도 얘기했는데 저기 그 에코시 저기 이마트 자리 있지. 저기 원래 뭐 들어오려고 했는지 알아? 맞아, 코스트코야. 그래서 정말 좋았단 말이야. 코스트코 피자 먹을 생각에. 근데 못 들어왔잖아. 이유가 어떤 마트 사장님이라고 알고 있어. 아니 그 뭐라 얘기하냐면 저기 외국 음식인데 외국 음식을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입맛 이렇게 들여버리면 한국 음식 못 먹는데. 그래가지고 저기 이마트 들어왔고 지금 이마트 저거 휴업 상태죠. 야, 나 그러니까 위정척사 운동하시는 분이 아직도 있어요. 깜짝 놀랐네. 어, 피자 햄버거 그분 아예 안 먹나 봐. 그래서 얼테이가 없어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아무튼간에 이것 때문에 이제 빈부격차 문제 생겼는데 봐봐. 자, 그럼 여기가 이제 핵심 공업단지지. 그럼 여기서 생산된 물자를 수도까지 운반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이해됐니?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는 어디를 거치냐면 대전을 거쳐요. 그래서 80년대에는 대전의 공업단지가 만들어져. 자, 이거 교과서에 사진에 나와, 사진에. 그래서 나는 어차피 사진까지 디테일하게 강의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 울산의 공업단지가 만들어진 거 몇 년대? 60년대. 이해됐어? 이게 70년대 경상도 전역으로 확대가 된 거고 80년대 어디에 딱 깔려 공장단지가? 대전. 이해됐니? 이게 다 연관성이 있죠? 경부고속도로에 의거해서. 오케이. 자, 이걸 한일협정 얘기할게. 한일협정. 자, 일단은 62년에 우리가 뭐 투자 자금 같은 게 일단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경제개발 정책을 하기 위해서. 맞지? 자, 그럼 그 투자 자금을 어디서 얻을 거냐? 자, 요때 미국 정부가요. 걱정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 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 3국 군사 안보 동맹을 체결해요. 이 세 국가가. 그럼 얘네들이 군사 동맹 체결한 이유가 뭘까요? 동아시아 전체를 빨갛게 공산화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야. 그럼 동아시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태평양을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과 남한이 어떻게 해야 돼? 군사 동맹을 체결해야겠지. 근데 남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좋아해요, 싫어해요? 상당히 개 싫어합니다. 왜 그러면 식민지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 때부터 이때 미국 대통령이 접근했어 사실. 그래서 승만아 일본 정부가 스미마셍 한다는데 배상금 받고 이거 갖다 경제 발전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래도 내가 독립운동하는 사람인데 저 일본 놈들하고 내가 손을 어떻게 잡냐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 이승만 때는 포기를 했는데 민주당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이제 한일국교 정상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요. 다시 말하자면 이 민주당은 한국민주당으로부터 출발해 친일파 부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이때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어떤 녀석이 군부 쿠데타 이렇게 갖고 밥상 다 엎어버린 거야. 그게 박정희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박정희한테 밥상 다 만들어놨는데 네가 쿠데타 이렇게 해서 엎어버린 거 아니야. 어떻게 책임질래? 이러니까 박정희가 자기가 무조건 해내보겠다는 거야. 아 그리고 이 박정희가 옛날에 그 육군 무관학교 출신 사람이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일본어도 잘하고 막 그래. 그래서 62년에 한일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 씨를 파견해. 누구에게? 오이라 외무장관에게. 그래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이라 외무장관의 비밀협정이 62년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나중에 내용이 공개가 되게 되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자, 공짜로 무상으로 3억 달러 주겠대요. 이건 안 갚아도 되는 돈이에요. 자, 그리고 일본 정부가요. 이건 갚아야 되는 거요. 유상으로 2억 달러 주겠대. 그리고 한국 민간 기업이 원하면 민간 기업한테 1억 달러 이상 빌려줄 생각을 갖고 있대요. 근데 이런 내용이 공개되는데 한국 사람들 크게 분노하게 된 거 바로 이 포인트예요. 공짜로 주는 이 3억 달러의 명목이 배상금이 아니라 사죄 배상금 이런 게 아니라 독립 congratulation 독립 축하급이야. 그러니까 우리 민족 괴롭혔던 놈들이 독립했다며 축하해 congratulation 하면서 돈 준 거야. 그러니까 요 명목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래서 64년에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금 없이는 한일국교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 해서 한일국교 정상화를 반대하는 육사망쟁 시위가 서울에서 있었답니다. 여태 3만 명이나 되는 군종들이 한일국교 정상화를 반대를 했었어. 여태 박정희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니들 소원대로 밥 먹여주겠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해서 계엄령을 서울에서 선언하고 계엄군으로 눌러서 진압을 해. 이해됐지? 그래서 육사망쟁 때 뭐가 선언됐다? 계엄이 선언됐다. 내가 자꾸 계속 뭘 얘기해? 계엄 얘기를 하지. 이 얘기 왜 할까? 최근 트렌드여서 그래. 그래서 요거 갖다가 변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다. 그리고 65년에 이제 한일 기본조약이라는 게 체결돼요. 한일 기본조약.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일본 정부가 국교가 재개가 되게 됐고 8억 달러를 최종적으로 갖고 오게 되는데 오히려 외무장관이 바보가 아니거든. 자, 저거 8억 달러 지원해주는 대신 36년 동안 자기들이 일제강점기 때 했던 역사적인 모든 만행에 대해서 눈 감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뭐 7.3.1 생체실험 부대 문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 징명징용에 관련된 불법적인 문제. 그래서 이거 다 합의해서 8억 달러 받아왔고 이 8억 달러 갖다가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파독 사건이라고 있어요. 오늘은 60년대까지만 할게요. 자, 일단은 이때 동독하고 서독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의 동맹관계 있는 나라는 서독입니다. 그래서 서독에 남자들은 광부로 가고 여자들은 간호사로 가는데 대한의 장남과 장녀들이 가족들 한국전쟁 이후에 먹이고 살리고 위해서 동생들 위해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광부하고 간호사 가서 달러 벌어와가지고 이렇게 돈 번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베트남 파병 사건. 베트남 파병 사건. 그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베트남 전쟁에서 그때 긍긍대고 있었거든. 미국 대통령이가.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한국군 잘 싸운다고. 한국 전쟁 경험 있는 훌륭한 군부대라고. 그래서 베트남 전선에 투입 좀 시켜달라고 계속 호소를 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이에 승낙을 해서 64년부터 베트남 전선에 본격적으로 한국 군부대가 투입이 되게 되는데 64년에 갔던 군부대가 의료단이야. 뭐 하러 간 거야? 치료하러 간 거지. 자, 그리고 문화교류 입장에서 태권도 알려주기 위해 태권도 교련단이 먼저 파견이 되게 돼. 자, 그리고 이제 65년에 전투부대가 파견되게 되는데 그게 청룡부대하고 백호부대랍니다. 근데 너무 잘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부대 하나 더 보내줘. 이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거래를 해야 돼요. 부대 하나 더 보내줘? 그러면은 요 조약 몇 자라는 거야? 브라운 각서. 그럼 왜 이 조약 이름이 갈색 각서일까? 자, 이때 당시 서울 주재 미국 외교관 이름이 브라운이야. 이 브라운이가 조약을 중재해줬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은 이 브라운 각서의 내용은 우리나라 국군의 무기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여전히 머물러 있대. 국군의 무기를 미국 돈으로 현대시켜줘. 현대화시켜줘. 그래서 국군의 무기가 현대식으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 지원해줘. 차관 도입. 그래서 이것 덕분에 우리는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었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베트남 전쟁을 이렇게 불러. 베트남 특수. 베트남에서 특별한 수익 생겼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이제 67년에 백마부대가 투입이 되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총 32만 명의 군인 장병들을 베트남 전선에 투입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문제 하나는 있어요. 자, 북베트남 점령하고 다녔을 때 한국 군인들이 거기에 있는 베트남 민간 여자들을 강간하고 다녔어. 이렇게 해서 베트남과 한국의 혼혈아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게 라이따이한이라고 하는 혼혈아예요. 들어는 안. 예. 그리고 이제 박정희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성이 쫙쫙 되지. 그래서 63년에 5대 대통령이었잖아. 임기가 몇 년이지? 4년. 그러면 다음 대선은 언제야?
67년. 자, 이렇게 해서 67년에 6대 대통령에 윤보선 제끼고 가볍게 당선되는데 성공해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박정희는 지금 대통령 몇 번 했어요? 2번 했어요. 헌법상 몇 번까지만 가능해요? 2번까지만 가능해요. 근데 한 번 더 하고 싶단 말이야, 박정희가. 그러면은 뭘 개정하면 돼? 헌법을 개정하면 돼. 자, 이렇게 해서 69년에 6차 개헌 헌법이 통과가 되게 되는데, 자, 별명은 뭐냐면 삼성개헌안이야. 삼성개헌안. 대통령에 한해서 몇 번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걸로 바꾸겠다? 3번. 그럼 이것도 국회의원들의 과반석의 동의가 필요할 거야, 그지? 근데 이때 당시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안 해주겠죠, 야당 의원들이. 그래서 여당인 민주공화당 의원들만 국회 별관 건물에 모아서 날치기식으로 통과시켜버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오늘 딱 여기 60년대 여기까지 할게요.